대선 대진표 확정 후 첫 주말을 맞은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 공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꼭 30일 남았는데요. 지금의 판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는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도층으로 얼마나 더 지지세를 확산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전략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문재인 후보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 있었고 관심은 많이 끌었는데 그 컨벤션 효과는 별로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38%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한 주 전에 비해서 7%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탈락한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 합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흡수를 못했고 나머지 지지층은 다른 데로 갔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는 한 주 전에 비해서 1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고 나머지 부동층에서 좀 이동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결국은 문재인 후보하고 초경합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적폐 청산을 강조하니까 여전히 좀 과거에 갇힌 이미지가 있어요. 말씀으로는 이제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정성이 얼마나 먹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재인표 어떤 정책 브랜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해서 그걸 불식시키는 그런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 상대적으로 중도 우파 진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쪽 진영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중도 우파 쪽에 안철수 후보가 꽉 붙들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그걸 침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문재인 후보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호감도가 갤럽 조사에 따르면 46%가 나왔거든요. 호감도가 48%.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호감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어떤 정책,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어제 경선 경쟁자들과 호프타임을 가지면서 또 화합을 강조했는데 지금 경선 후에 이탈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맥주 거품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시계를 갖다 좀 거꾸로 돌려보면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도 약간은 거품성이 있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확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촛불 시위 이런 것 때문에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이 맥주 거품, 한쪽이 사이다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품 논리로 치면 똑같은 거품일 수 있겠다. 따라서 그 반기문 총장의 사퇴 이후에 안희정 지사한테 갔던 그 지지는 내가 정말 안희정 지사한테 따라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지지하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민주당한테 그렇게 충성스럽게 쭉 쫓아갈 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선은 지지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픈 날 콩밥 한다고 그 화합이 꼭 필요해가지고 호프데이를 가졌는데 그 민주당 내 선대위 구성을 하는데 당하고 캠프 사이에 또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통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화합하려는 그 분위기 이게 그냥 산통이 깨져버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저께 호프데이가 좋은 모습이었고 상당히 바람직한
퍼포먼스였지만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효과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턱 밑까지 좀 추격을 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승부를 좀 다투고 있는데 앞으로 역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안철수 후보 역시 뭐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의석 40석, 이제 40석이 됐죠. 39석에서. 40석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뭐 제3지대에서 다른 분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돌파를 나가겠다. 이것들이 상당히 먹힌 것 같고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는 같은 입장을 보여왔는데 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촛불 집회에 나가지를 않고 통합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통합 이미지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고 봐요. 중도 우파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4차 산업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미래의 지도자 이미지를 쌓으려고 나름 노력했던 이런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는데 일단 한계는 의석 40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특히 40석 가지고 정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강론을 강조한다면서 연대도 안 한다면서 40석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선거를 치르고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분권과 협치를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12일 국회 개헌특위에서 5당 후보를 다 불러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그 분권 협치 개념보다는 뭐 우리 당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맥락이고 예. 안철수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분권과 협치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차별점을 보이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40석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설득력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고 안철수가 돼도 정권 교체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된 건데 그러면 더 나은 정권 교체가 어떤 거냐, 더 나은 후보는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데 예. 정말로 그 메시지가 문재인 후보하고 비교가 돼서 우월성이 있는지를 입증을 해줘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더 확실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구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양강 구도를 갖다가 위협을 할 만한 다른 후보들의 세력, 지지율 이런 것들이 확 불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는 점이 우선에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을 가하고 홍준표 후보도 안쪽을 공격을 가합니다. 전에는 문 대 비문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안 대 비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안철수하고 문재인 사이에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가 보다 하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구도가 이제 좀 갈 것 같은 거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컨벤션 효과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서 흘러나오는 표 모으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 안희정 흘러나오는 표를 갖다 한 조금밖에 흡수 못했지만 여하튼 흡수하면서 그것도 그 효과도 거의 이제 문재인 후보도 끝났고 예. 안철수 후보도 지금 보수표에서 흘러나오는 표를 갖다 상당 부분 흡수했어요. 예. 앞으로 더 나올 표가 어느 정도 될지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서 큰 변동 없이 갈 가능성이 높겠다. 지금 다만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동화돼 있는 유권자 이 덩어리가 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4대 3대 3
또는 5대5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호남 표심이 굉장히 유동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 안 두 분이 어떻게 얼마만큼 그 유동화된 표를 갖다 자기가 흡수해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구도가 조금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거에 연장성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비문연대 가능성 그럼 완전히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낮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 쪽에 자강론이 강해진 것도 그렇고요. 비문연대를 추진할 세력을 보면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그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그 다음 정치 스텝을 갖다 생각을 해볼 때 그다음에 어차피 비문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김종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문연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좀 가능성이 낮아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전국 운영을 생각해 보면 협치 정도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강고한 연대 없이는 정권을 갖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그 강한 연대 그리고 거의 공동정부에 가까운 그 문을 열어놓은 자세, 그러니까 오픈 파티,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 파워로 가는 그런 길들을 갖다 확신을 갖고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믿고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자강론만 갖고는 부족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문연대가 뭐 이 선거 구도를 갖다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30일 정도 남았는데 보수층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 주까지 바른정당과 합당을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보수 연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손을 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그분들도 보수 후보는 단일화해라, 연대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자기도 노력을 하겠다. 특히 이번 주에 결론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요. 홍준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약간 양다리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친박도 챙기고 비박도 챙기고 이런 쪽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선거를 하려면 해서 친박의 핵심들을 좀 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발표된 선대위 멤버 중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또 강원도 선거대책위원장이고 다른 친박의 핵심 의원들도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면에 나서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또 특히 유승민 후보가 손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껏 배신자 소리까지 듣고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같이 손을 잡는다. 그거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갤럽 조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거는 엉터리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유승민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갤럽 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TK 지지율이 유승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TK가 바뀐다. 이러고 있고 전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7%, 유승민 후보가 4%인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TK가 좀 달라져서 지지가 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내가 홍준표 후보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고 또 후보 두 분 간에 개인적인 악감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을 합칠 가능성이 없고 결국은 이분들 계산은 끝까지 레이스를 해서 어차피 보수정당이 집권한다기보다는 패배했을 때 그 이후에 정계 재편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갈 길이 바쁜 보수 진영인데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면서 또 안초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좀 보수의 표심이 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네. 대선 판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조은진 의원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명분이기도 한데 그 무슨 명분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난맥상에 대해서 80% 이상이 저 응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앞에 뱀이 있는 것보다 야, 네 뒤에 뱀이 있어 그러면 더 무섭게 느껴지듯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뒤에서 뱀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조금 행동하기가 좀 불편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홍준표 지사 자체의 그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판세 전체로는 조은진 후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제외하면은 지지율 15% 넘긴 후보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선거 비용에 대한 압박 문제도 있을 테고 중도 포기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 15% 이상을 득표를 해야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을 받고 10에서 15% 득표이면 절반, 10%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거든요. 사실 이 고민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한테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뭐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두 번은 주저앉았는데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의당의 향후에 어떤 입지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의당 지지층은 뭐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고보조가 자유한국당은 120억이 4월 18일 날 지급이 돼요. 그다음 바른정당 63억이 지급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에다가 의원들, 뭐 당원들, 핵심 당원들 당비를 보태고 또 펀딩까지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펀딩하고 나면 또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10% 미만의 지지율이 등록 시점 4월 15일, 16일까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나온다면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거예요. 둘이 손을 잡으라거나 아니면 후보 사퇴도 고려해 보라거나 될 사람 밀어주자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캐릭터상 제가 보기엔 고집스레 끝까지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